희생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대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후보 변호사를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을 반드시 광주와 함께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원 대통령 주위의 김민석 DJ를 만들었던 백전도사들이 함께 뛰고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 뛰고 광주 함께해서 대통령 만들고 정권 개편하고 윤석열 정권을 쓸어버립시다. 도와주십시오. 김민석이 그 중심에 훈련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확실하게 족대를 매고 만들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예, 김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40년은 젊어진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저렇게 했나요? 아니, 저 누구지? 이야, 뭐 대학생 때 서울역에서 연설했던 모습 떠오르는데요. 아유,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게 아무래도 이제 1등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비결이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왔다 간 거 그거 아닌가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저기 죄송하지만은 다른 후보들을 앞으로 좀 안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다 오는 분들마다 1등 되면 이거 제가 상당히 이게 곤란한데. 사실 지금 저도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 다 모시는데 오늘 1등 했다고 지금 특별히 또 모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왜 나는 한 번만 부르고 김민석 후보 2번이나 불러냐고 그럴까 봐. 혹시 다른 분들을 또 불러서 2번 부르시게 되면은 예. 특별 조정으로 해서 저를 3번 불러주세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1등을 하신 게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사실 1등은 아니고 예. 연고 후보들께서 1등은 하셨죠. 예. 전북 한준호, 또 민영배 의원이 광주 전남. 이제 저는 3군데 다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봐주신 거죠. 이제 합산으로 예, 그 적을 그렇죠. 거치면서 이렇게 되지 또 않았습니까? 누적 1등이 됐고 표를 많이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나오신 뒤로 1등 되신 것은 확실하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편파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김민석 의원이 표가 안 나오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표가? 아니 그게 제 앞에서 사실 그러신 건 아니고 보니까 제가 그 덕을 봤죠. 근데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그 덕을 본 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다른 분들도 다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차 라이브를 다 하셨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뛰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선거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이 대표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취지도 있었고, 그 취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당대표 선거의 총괄까지도 맡아라 한 것은 이후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자 이제 이런 뜻이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슬금슬금 알려졌을 텐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나? 혹시 내 선거운동 하느라고 자기 선거운동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부담이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저랑 라이브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잘 아시지만은 제가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광고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제 입으로 지금 대표 선거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한 번도 안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제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고 분명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이 제가 최고위원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너 4선인데 이거 1등 못하면은 국회의원 낙선이나 마찬가지야 뭐라고 이러고 막 놀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엄청 고민했어요. 예. 고전할 거라고 생각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일 때문에 책임감으로 나온 건데요. 어쨌든 근데 제가 표 안 나와가지고 떠보긴 처음이에요. 저도 이 인생 살면서. 근데 뭐 사실 처음에 나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고 저도 그랬고. 하고 저도 애초에 한 2, 3주 지나면서 이렇게 뭐 제가 뭐 콘텐츠가 아예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서서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대표의 왜 표가 안 나오지? 그 말씀이 일종의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연설도 하고 내용이 이렇게 나가면서 뭐 비교적 저 사람 내용이 좀 있네. 네, 뭐 그다음에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상호작용을 한 거 아닌가. 그래요. 사실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돼야 될 분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역할과 향후 재집권 전략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필요한 분이고 또 이제 사선이고 이런 분이 그래도 좀 모양 좋게 지도부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냐. 대표 그림은 또 그렇게 그려졌다고 봐야죠,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최고위원 중에 등수라는 것이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최고위원님들 5분 계신데 등수를 누가 기억하시겠어요? 이제 뭐 정청래 의원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수석이다 뭐 이런 정도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등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대표를 확실하게 서포트하는 역할 또 늘 이렇게 대표 주변에 좌우에 있으면서 당의 상징적인 어떤 모습,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 그리고 다른 후보님들,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좀 조율하는 역할 이걸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어떤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는 거의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5분을 잘 골라내고 그중에 누구를 수석시킬까 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제일 크고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마 이제 수석 최고위원 뭐 수석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1등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어디 남았죠? 이제 이번 주에 경기하고 죄송합니다. 대전, 세종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울. 그다음에 이제 정말 전당 당원 대회 날에는 전국 대의원 그게 남아요. 8월 18일 날이 이제 전국 대의원 예. 대회에서 하는 거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보면서 이제 워낙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갈수록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후보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의 방식 그리고 이 앞번 대선 후보 이재명 대표 선출할 때도 이런 방식이 막 흥미진진했는데 이렇게 대표 선출이 거의 뭐 확실시 된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처럼 한 번에 탁 몰아서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점은 지금 투표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거의 전체 최종 투표율과 비교할 때 현재 투표율이 낮으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예. 실제로는 온라인 투표 부분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온라인 투표 부분은 지난번보다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5%에서 지역별로 10%까지 높습니다. 즉 남아있는 ALS 투표가 있고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이 있어서 실제로는 온라인과 온라인을 비교하는 게 맞는 거죠. 온라인과 온라인은 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ARS 투표율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면 이거는 무조건 더 투표율이 높아지는 기도 하고 지금 호남 투표율이 그러면 첫째,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나 낮아졌나 여기서 낮아졌다라는 건 잘못 본 거예요. 착시고 오해고 심지어는 의도적인 왜곡이고 더 높아졌고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투표율 중에 특히 호남이 낮은가 그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점이 있죠. 근데 그것도 제일 더울 때 올림픽 한참 할 때이기 때문에 또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건 여전히 또 ALS가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벌충될 수 있는 거여서 그 두 가지 현재 온라인 투표율을 갖고 또 이번 온라인 투표율의
지역별 편차를 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특히나 TV에서 우리 진영의 패널이라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예. 저는 조금 그거는 더 팩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예. 그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이라고 하는 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국민들을 만나서 지지 호소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만. 한 가지만. 예. 그리고 지금 전국 순회 방식도요, 보니까 1등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 해당 지역 1등, 전북, 광주 1등. 저는 참 의미 있고 좋았다고 생각해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하고 그러는 자리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민심을 듣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그러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른 후보들이 듣고 보는 민심과 그야말로 이제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겪은 민심의 어떤 깊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걸 제일 많이 느끼셨나요? 저는 지금 제일 주목해서 보는 대목이 예를 들어 탄핵입니다. 탄핵.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과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지지자들 그 중에서 또 당원들께서는 사실은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높을 뿐만 아니라 왜 빨리 안 하지? 그 민주당이 탄핵 발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지? 발의하면 금방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게 오래가면 진짜 민폐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왜 바로 안 하지? 하면 될 텐데 라는 인식이 그 희망 여론 중에 반 내지는 그 조금 이하 정도까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의석도 최소 8석이 모자라고 국회에서 200석을 한다고 해도 헌재 결정이 남아있고 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압도적이어야 되고 법률적으로는 헌재까지를 감안하면 아주 더 명료하고 좁은 의미의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론과 국민들의 생각, 당원들의 생각 사이에서의 간극이 제법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리 정말 탄핵받을 만한 일을 하더라도 이 정권이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그런 국민의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는 길게는 3년, 짧게는 뭐 하여간 1년 6개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한편으로는 빌드업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칙들을 쭉 해서 우리가 공세를 하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잘 해갈지 하는 그 간극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말 문제다 하는 생각이 정말 깊이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근데 오늘 이 질문은 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이렇게 큰데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지난번에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탄핵을 했을 때 바로 선거를 치를 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건 없건 완벽하게 정확하건 아니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건 매일매일이 선거라고 생각하고 당의 지지율을 어떤 조사에서 높게 나오게 올려놔야 되는 것은 절대 과제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지도부의 절대 과제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끝난 이후부터 실제 반등은 그때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차분하게 올라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 대목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대목은 이거는 이제 팩트 체크 내지는 객관적,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면 자세의 문제고 전망의 문제고 두 번째 말씀은 팩트의 문제인데 실제 정치적인 이런 공방에서의 어떤 선거를 포함한 각종의 경쟁 때 의미가 있는 조사는 여와 야 이렇게 진영이 있을 때는 정당 지지율이 하나가 있고 그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여당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이 세 가지가 콤비네이션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시는 건 주로 정당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역사상으로 우리가 낮고도 총선에 이기거나 정권 교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와 다른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우리가 계속 1등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바닥 지하실이잖아요. 이게 합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인구 내지는 어떤 지지 세력의 인구 분포도 일정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대목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지율이 아주 확 정당 지지율에서 많이 리드했던 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전후했던 시기, 일시적 시기 외에는 사실은 민주화 전이든 후든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으로 제가 이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라도 낮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엉망인데도 확 높지 않다 하는 것은 저희가 반성하고 또 잘 해야 될 대목이죠. 전략가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김민석 의원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저 양반이 말하면 왠지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이렇게 막 꼭 우리 편이니까 요쪽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이쪽 양측면 설명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더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실제로 봅니다. 한번 그때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현안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신 사찰 문제인데 혹시 김 의원님도 조회됐던가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방에 보좌관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일단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이고 사실 저는 이 이전에 총선 상황실장을 할 때 3월쯤에 한번 제가 자진해서 통신사에 확인해서 혹시 조사된 게 있는지 확인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가능합니까? 왜 가능해요, 각자. 내 거 조회됐느냐 하는 걸 체크하면 자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당시에 선거본부장을 함께 맡았던 김민기 전 총장이 그런 일이 계속 광범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본인과 저를 포함한 당의 그 당시에 어떤 선거 캠프의 핵심들이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막 그때 다 같이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영락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한다라는 것은 그냥 팩트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일단 문제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관심은 저는 이거를 뭐를 겨냥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나 제 보좌관이 지금 뭐 김만배니 누구 뭐 얘기 그거 관련 있다고 저쪽에서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뭐 아무 상관이 없고 아예 모르고 그분들하고 관련이 있다는 분들과도 관련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서 저희를 조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실제 최소한의 명분이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실제 타겟과 실제 명분이 뭐였을까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본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있는데 혹시 이거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한 번이라도 통화를 했거나 그 특정 시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 한번 털어보자고 해서 쭉 했나? 제가 그 가설도 갖고 한번 지금 쭉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유 없이 너무 내가 왜 당했지? 라는 게 설명할 길 없이 사실상 사찰당한 그 그룹의 공통점이 뭘까?
지금 언론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한의 명분은 있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없는 명분을 하면서도 겨냥한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뭘까를 조금 더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본적인 매뉴얼은 당연히 있는 거죠. 조사도 해보고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해보고 이에 대해서 진상을 공개하라고 요구도 하고 등등등은 있겠죠. 그리고 뭐 나아가서 필요하다면은 이에 대해서 뭐 국회나 상임위 차원에서 뭐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너무 전선이 넓어져서 지금은 어지간한 잘못을 해가지고는 이게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로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그런 사안들은 다 사안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모든 대처를 지치지 말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요 사안은 이렇게 광범한 사찰을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해도 잘 잡히지 않을 정도의 광범한 사찰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 좀 갑자기 좀 튀인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종의 마치 이 정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정국에 대비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되면 계엄령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정권 방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사실은 갖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다면 예. 도감청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도 하십니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추정만 갖고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다만 제가 전에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생뚱맞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시간이 된 뒤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그 사안을 제가 체크해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걸 바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추 대표가 그걸 딱 일단 짚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미 그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 그 통신조회 사실상 본질은 사찰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걸 어떤 명분으로 왜 뭘 타겟으로 했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리적 이유에 의한 제한된 사찰이 아닌 포괄적인 정치 사찰, 체제적 사찰이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일종의 체제 방위 또는 정권 옹위 방위 차원의 일이라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은 합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획될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다 하는 경계심을 놓고 쉽게 말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판단하고 대응해야죠.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론을 조작하고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러면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광범위한 통신 조회는 불법적이라고 보십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요. 거기 지금 법 기술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이거 요러요러한 법을 갖고 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어떤 본래 취지에서 실질적이고 말장난에 불과할 거다. 사실적인 관계에서의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미 헌법적 의미에서의 그야말로 반민주 질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 좀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만 더 말씀 제가 저는 사실 탄핵 얘기를 이렇게 비교적 쉽게 이렇게 의제에 올리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확한 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놓고 등등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최근에 예를 들어 이진숙 씨 인사 같은 걸 포함해서 보는 과거에 우리가 행상 책임 이런 얘기를 명확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 과연 좁은 의미의 법 위반이냐 아니면 정권의 태도가 잘못된 거면은 폭발적인 의미의 행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데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상당한 정도의 법 위반이 누적되어 있고 이후에 할 행위들이 그냥 법 위반을 통한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인사를 감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한 법 위반을 뛰어넘는 일반 국정 원리의 파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좁은 의미의 법 위반은 우리는 없어요 라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뭘 여쭤보고 싶었냐면 법안을 계속 이제 통과시키고 그것도 필리버스터 기다려가면서 요즘 이제 국회의장단이 아주 국회의장하고 민주당 부의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또 거부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사라진 지가 오래지만 또 민주당도 보면 딱 한 게 거부권 행사 뻔할 텐데 법률안을 하나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번 따져보면 그거 다 국민의 세금인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저 방법밖에 없는가 좀 답답하기도 한데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거부권을 모든 사안에 행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 사실은 국회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식이면 총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100명 숫자 정해가지고 딱 지명해놓고 그냥 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거부하는 거니까 국회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이제 다수국회를, 압도적 다수국회를 만들어 주신 후에 한편으로는 이제 밀어붙이는 속도전을 기대하셨고 초기에 또 그에 대해서 박수도 주셨고, 근데 이거 계속 저렇게 거부권하면 도대체 수가 뭐야 이제 이런 것이 갖는 답답함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감안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이 정권이 그렇게 나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재확인시켜드리고 또 제재 3차 확인시켜드리는 것의 긍정성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인은 계속 시켜드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잘 돌파해서 정치적인 사안이든 민생적인 사안이든 진전을 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더 좀 강구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고 봅니다. 총선 직후 초기 국면이 한 텀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가령 정치적인 사실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정치 특검이다, 정치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 젊은이가 그냥 갑자기 영문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뜬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국민적인 사안이고 민생 사안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좀 경제나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은 민생이라고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 사안과 함께 대표적인 민생 사안인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민생 지원금 같은 것이 있지만은 거부할 것이 뭐 거의 명약화하고 그 대목에서 지금 풀어야 되는 또 민생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는 처리대로 할지 또 민생 지원금과 같은 좀 굵직한 어젠다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우회해서 또는 직공을 하더라도 좀 변화구를 만들어서 또 가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죠. 네. 저희가 그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보시기에 마치 국민 여러분께서 또는 탄핵을 원하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청원을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면은 그런 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전제하고 가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를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그 수를 만드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수임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고위원회 구성된 또 역할을 하게 되면 같이 짜겠습니다. 머릿속에 뭐 이미 이제 구상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시면 좀 구현해서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동교동 사저 매각과 관련해서 참 다른 분보다 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저도 참 그 소식을 듣고 이것밖에 없는가 방법이 그랬는데 뭐 대책회의를 하셨다면서요? 누구누구 모이셨나요? 이제 그것이 보도가 된 바로 다음 날 예. 권노갑, 문희상, 백이선 여기 이제 재단 측을 맡고 계시고요. 예. 거기 이제 백학순 총장도 계셨고 당에서는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 DJ를 모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들어보니까 이미 뭐 박지원 의원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재단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공적으로 이렇게 기념관을 하기로 준비도 하고 얘기도 다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갑자기 그렇게 상업적 용도로 매각이 된 거예요. 사전에 상의가 일체 없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그 100억이라고 해야 돼. 제가 듣기로는 그 반 정도의 가격으로 해서 재단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차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돼서 재단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쨌든 그 그럼 속된 말로 김홍걸 씨가 뒤통수를 친 거네요?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의 또 가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예. 어쨌든 연유와 어찌 됐건 다 당황했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팔기로 한 다음에 놀라서 대책회의를 가진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이 동교동 사저는 참 어떤 유산으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매각이 이루어진 제가 거예요? 듣기로는 이게 원래 일단은 이호 여사님의 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유지해라. 혹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기념관으로 쓴다면 그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중에서도 3분의 1은 기부해라. 나머지는 나눠라. 이게 정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었고, 근데 그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분쟁이 화해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화해의 조건도 그거는 유지해 둔다라는 조건이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아예 재단이 여러 가지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잘 유지해 가겠다라고 해서 얘기가 다 되고, 그런 시점이었다고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다들 뭐 당황하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야, 이거를 민주당이나 또 국민들께 말씀드리기도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나온 얘기 중에 박지원 의원의 그 사제 출연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사실 권노갑 고문이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야, 나 이거 하늘나라 가면 대통령이 어떻게 뵙냐. 근데 우리가 누가 아니 이래가지고는 하늘나라도 편하게 못 가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나 이거 지금 다 털어보니까 예금 전체 나오면 내가 예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 내놓겠다까지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일단 너무 죄송하니까 이걸 이미 뭐 가족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저희 모셨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죠. 대통령님한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고 그걸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해서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에 손 벌리기도 참 그렇고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죄송해서 하여간 최대한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께도 보고를 드렸고 현재의 지도부에는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려 그러니까 대표가 야 이게 연유는 어찌 됐건 간에 당이 이제 지도부 새로 정리되고 하면 당이 책임을 갖고 해야지 당도 그렇고 본인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가야 될 우리가 적자고 우리가 장자고 우리가 주체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각에서 민주당 뭐 했냐고 이걸 바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뭐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고요. 예.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논의가 시작된 거고. 뭐 재단에서 회수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재단은 이미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예. 이게 말씀드렸듯이 알려진 액수로 등기까지 넘어가 있는 거고 그분은 상업적인 일을 하는 분이고 아마 세금도 냈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가 만약 합당하게 상응하는 원래 액수대로 그거를 했을 때 그거를 되돌릴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 당장 또 다른 여러 경우에서는 이걸 원래는 이런 걸 왜 사적으로 해야 돼? 이게 왜 당이 해야 돼?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당원들 간에서는 야 이거 10,000원씩이라도 내서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다 죄송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안을 좀 모으고요. 저희가 차분하게 그래도 결국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민주당과 재단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안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최대한으로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게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로운 해결책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지요. 회의한다고 이렇게 만난 면면을 소개하시는데 제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데 권노갑 고모님하고 정동영 의원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참 30몇 년 전 일이 생각이 나는데 두 분은 그 뒤로 앙금 다 털고 이제 물론 연세도 드셨지만 그럼요.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그날 그렇게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그렇게 멤버가 모인 거예요. 근데 멤버가 끝내주잖아요. 독특하잖아요. 권노갑, 문희상, 백이선,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이라는 멤버가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유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88 할 때 DJ를 대통령 만들게 나섰던 그 선수들이 백전 노장들이 돼가지고 싹 다 다시 와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게 나선 거거든요. 당원들하고 같이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야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로 모였지만은 이거 역사적인 참 이거 장면인데 사진 하나 찍어놓자고 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들 야 이거 김 의원이 얘기했으면 사진도 안 찍을 뻔했다 그랬는데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대통령의 저는 이렇게 봅니다. 8월 18일 날이 우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15주기이자 올해가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다가 전당 당원대회 날이에요. 예. 제가 이제 호남에 가서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기를 거쳐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쉬쉬하고 숨겨왔던 골맞던 문제가 생긴 건데 예. 풀어가야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DJ가 고난을 딛고 IMF 위기에 나라를 살린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고난을 극복하고 또 그 극복을 함께 지켜내고 그리고 나서 정권 교체를 해서 이 어렵게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려가고 있는 나라를 다시 DJ가 살렸듯이 제도역의 기반을 만들겠다. 그것이 이번 당원대회의 과제이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8월 18일이 또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전당대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아까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우스운 일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장에서 정균환 예. 전 의원을 뵀어요. 그분이 벌써 연세가 이제 80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양손에 커피를 이렇게 캐리어에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예.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정 선배 연초에 이런 거를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활짝 웃으면서 뒤를 이렇게 싹 돌아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권노갑, 김원기. 아까 말씀 제가 했는데 기왕 제가 정원이 나온 다음에 1등으로 올라갔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혹시 다른 분들 부르셔도 저 또 1등하게 또 불러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게 멀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 그 사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잠깐만요. 네. 그 아주 귀한 사진이네. 보내드리기 그렇고 이게 아주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사진이죠. 이게 그때 이렇게 한번 그거를 주민을 해서 드리기가 보여드리고 지금 조금 이제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파일로 받아서 아이고 이건 아주 역사적인. 있어요.
그 건너편이 저기네요. 우리 김성재 그러네요. 수석님. 김성재 사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꺾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권노갑 고문님, 예. 그리고 야. 박지원 의원님, 예. 또 백학순 이사장님. 김미근 한계가 있고. 예, 이쪽 편이 이제 백이선 다음에 예. 문희상, 추미애, 예. 정동영, 김민석 그렇게 앉아 있는 이게 이거 찍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그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파일 받아서 네. 귀한 자료로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건강 관리 네, 잘 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민석 의원 만나봤습니다.